피고 부양 의무 위반과 심각한 모욕으로 증여 취소를 인정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변호사 옆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아들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원고석에 앉아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제가 따뜻한 마음으로 증여했던 그 아파트가 이제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30해 넘게 시장 한 구석에서 반찬 장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41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혼자였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느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날들이 2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착했습니다. 대학도 장학금 받아가며 다녔고 졸업 후엔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주말이면 꼭 시장으로 와서 무거운 것들을 날라주곤 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어요. 제가 다 벌게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이 기특해서 저는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가 39이 되던 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상대는 회사 동료인 지연이라는 여자였습니다. 35살 단정한 인상에 말도 또박또박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잘 모실게요. 오래 고생하셨죠? 처음 만난 날 지연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혼집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연의 부모님은 변변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전세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민수는 제 눈치를 살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가진 아파트 있잖아. 그거 너희 줄게. 엄마,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인데. 괜찮아. 엄마는 반찬 장사로 먹고 살 수 있어. 너희가 편하게 사는 게 엄마 행복이야. 제가 가진 아파트는 시장 근처 25평짜리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장만한 집이었고 지금 시세로는 3억이 넘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이었지만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지연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민수가 원했고 저도 그게 좋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두 사람을 배웅하면서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가정 꾸렸네. 그날 밤 저는 혼자 소주 한 잔을 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잔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장가 갔어. 며느리도 착해. 이제 당신도 편히 쉬어.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1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지연은 정성껏 차례상을 차렸고 제 생일에는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기특했습니다. 그런데 2년 차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전날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올해는 친정에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그래, 그럼 오후에라도 오렴. 글쎄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친정 형편을 생각하면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지나고 며칠 후 우연히 시장에서 지연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머님, 명절 잘 보내셨어요? 지연이가 친정에서 고생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응,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아, 제주도 여행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랑 같이 갔다며 사진 엄청 자랑하던데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편찮으시다는 게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장모님 많이 편찮으셨어? 응? 아, 괜찮아지셨대요.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지연이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나간 오후였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연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데? 어머니, 죄송한데. 이제 저희랑 사는 건 좀 불편하시죠? 저희도 이제 애 계획도 있고 해서요. 근처에 원룸 하나 얻으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저희는 저희 생활이 있잖아요. 서로 불편하지 않게 따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생활비는 저희가 드릴게요. 지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지만 거실은 환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파트를 준 게 잘못이었을까? 너무 쉽게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 그 집은 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걸 따뜻한 마음으로 내어줬는데 이제 저보고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로 아침이 왔습니다.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주무셨어요? 응. 왜요? 불편한 데 있어요? 저는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어젯밤 지연의 말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모를까? 아니야.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 민수는 더 묻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원룸 이야기가 나온 후로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며칠 동안은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지연도 저도.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밥상에서 대화가 줄었고 지연은 제 얼굴을 잘 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민수가 출근하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방에서 이불을 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화 중이었습니다. 언니,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목소리가 컸습니다. 저한테 들으라는 건지 아니면 신경도 안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실 문틈으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우리 집엔 시어머니가 아직 같이 살아. 진짜 짐이지 뭐. 나이 들어서 눈치도 없어.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이불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짐? 제가 짐이라고요? 아니, 아파트는 받아놨으면서 왜 아직도 우리 집에 붙어 있는 거야? 나가라고 했는데도 말 안 통하더라. 나 진짜 답답해.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맞아. 원룸이라도 얻어드리려고 했는데 돈이 어딨어. 그냥 빨리 알아서 나갔으면 좋겠어. 애 낳으면 더 복잡해질 텐데. 저는 방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짐이구나. 아파트를 줬습니다. 제 노후 자금을 다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짐이라고 했습니다.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밥상을 따로 차렸습니다. 어머니, 같이 드세요. 지연이 식탁에서 불렀지만 저는 부엌 한 구석에 작은 상을 펴고 혼자 먹었습니다. 배 안 고파서 먼저 먹어. 지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저는 밥을 따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연과 마주 앉기가 싫었습니다. 짐이라는 단어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더 노골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려는데 지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확 닫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앞으로 생활비는 각자 하기로 해요. 저희도 애 키우려면 빠듯해서요. 식비도 공과금도 따로따로요. 제 손에 들린 물컵이 흔들렸습니다. 각자? 네. 어머니도 연금 나오시잖아요. 그걸로 충분하시죠? 저희는 저희 돈으로 살 테니까 어머니도 어머니 돈으로 사세요. 지연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연은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물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내 집인데. 이 집은 제가 증여한 집이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이제 생활비를 따로 내야 한다니.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철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증여 서류가 함께 있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그냥 줘버린 내가 바보였지. 서류가 갑자기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가 제 평생이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류 위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거실에서 지연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한테 생활비 각자 하자고 했어. 진짜 그렇게 말했어? 응. 우리도 살아야지.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도 따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도 그렇지. 좀 심한 거 아니야? 뭐가 심해? 당신 엄마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 대화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방문에 기대 선 채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반찬 장사는 그만둔 지 오래됐지만 가끔 아는 사람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옛날부터 알던 순자 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오랜만이네. 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때? 며느리랑 잘 지내?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순자 언니가 제 표정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뭐 안 좋은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들어가서 차나 한잔하자. 순자 언니는 저를 시장 안 작은 찻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는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파트를 증여한 것, 며느리의 태도가 변한 것, 짐이라고 한 말까지. 순자 언니는 차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그게 사람이야? 받을 건 받아놓고 제가 너무 쉽게 준 것 같아요. 쉽게 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며느리가 사람이 아닌 거지. 근데 넌 어떻게 할 거야? 계속 그렇게 있을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이름은 이미 며느리 앞으로 넘어갔잖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지연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친구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생활비 각자 하자니까 표정이 완전 굳더라. 그럼 뭐 어쩌라고? 우리도 살아야지. 저는 신발을 벗으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맞아. 아파트는 우리 거니까 이제 상관없어.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신발장에 신발을 넣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이 전화를 끊고 거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천장을 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조용한 분노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들과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눈치채지 못하게 소리 없이 관찰했습니다. 며칠 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에게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올해 추석은 친정에서 보내려고요. 둘 다? 네. 친정 부모님이 저희 보고 싶어 하셔서요. 어머니는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죠?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감사합니다. 그럼 명절 음식은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면 되겠네요. 지연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추석을 혼자 보내야 한다는 게 서러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태연하게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차례상 준비같이 했는데 추석 전날 저녁 민수와 지연이 큰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당신 엄마 괜찮으시려나?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어른인데. 그리고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 그래도 명절인데. 에이, 괜찮아.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 빨리 가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물소리만 싱크대에 흘렀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민수와 지연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그래도 엄마한테는 좀. 당신이 어머니 좀 설득해봐. 우리 이제 애도 낳을 건데 같이 살면 진짜 힘들어. 엄마가 어디 가시겠어. 이 집이 엄마 집인데. 아니, 지금은 우리 집이잖아. 증여받았으니까 우리 거지. 법적으로도 우리 거라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설득 못하면 내가 할 거야. 어차피 나갈 사람인데 빨리 나가는 게 서로 좋잖아.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글자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거라고.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 정리를 하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물건들이 복도에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앨범, 남편 유품 상자, 제가 아끼던 화병까지. 이게 뭐야? 지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 어머니. 집이 좀 어수선해서 정리했어요. 그 물건들 창고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내 물건인데. 알아요. 그래서 창고에 보관하시라고요. 거실에 두면 좀 그렇잖아요. 지연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쌓인 제 물건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담긴 앨범, 아들 어렸을 때, 사진들,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시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내가 사는 집이 맞나? 그날 오후 지연이 또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 있었지만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언니, 나 진짜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맞아. 빨리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애 낳아도 어머니한테는 절대 안 맡길 거야. 괜히 맡겼다가 애 버릇 이상하게 되면 어떡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도 보여주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자꾸 눈치 주는데 통 알아듣질 못하시더라. 나이 드니까 그런가 봐. 답답해 죽겠어.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주도 안 보여준다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았습니다. 손주 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슈퍼 안에 들어서는데 계산대 근처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요즘 어떠세요? 슈퍼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어머, 왜요?
같이 사는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애 낳을 건데 빨리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말이 안 통하네요. 저는 슈퍼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인데. 아니, 아파트는 저희 앞으로 다 넘겨받았으니까 이제 저희 집이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답답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슈퍼 아주머니가 제 모습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기, 손님, 지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봤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슈퍼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뭔가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며느리가 한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짐이지 뭐. 법적으로 우리 거라고. 빨리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증여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되돌릴 수 있을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히. 새벽녘 희미한 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나도 인생이 있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습니다. 오래된 친구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명숙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명숙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아, 나야. 만날 수 있을까?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만나서 얘기할게. 오늘 가능해? 그래, 오후에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오후 2시 명숙이와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명숙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파트를 증여한 것, 며느리의 태도가 변한 것, 짐이라고 했던 말, 슈퍼에서 들었던 험담까지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명숙이는 커피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받을 건 다 받아놓고. 그러더니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짓다가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증여는 한번 해버리면 되돌리기가 진짜 어렵다던데. 법적으로 이미 며느리 앞으로 넘어갔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있을까?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 아냐? 세상에 방법이 없는 건 없잖아. 명숙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렇긴 한데 법원 가야 할 거야.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명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내. 뭐라도 알아봐.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몇 년 전에 사준 노트북이었는데 사실 잘 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인터넷 창을 열고 증여 취소라고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글들이 떴습니다. 법률 상담 사이트, 변호사 블로그, 주민센터 안내문.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가 안 됐지만 계속 읽다 보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변호사가 쓴 글을 발견했습니다. 증여자는 수증자가 중대한 배은행위를 했을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게 심한 모욕을 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심한 모욕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짐이라고 했던 말, 슈퍼에서 험담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다만 증거가 명확해야 하며 증여 후 수증자의 태도, 변화, 부양 의무 불이행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 그렇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적어나갔습니다. 날짜도 최대한 기억해서 함께 적었습니다. 결혼 2년 후 9월 마이너스 원룸 얻으라는 말. 10월 초 마이너스 생활비 각자 하자는 말. 10월 중순 마이너스 전화 통화 중 짐이지 뭐 발언. 추석 마이너스 혼자 보내게 함. 11월 마이너스 슈퍼에서 험담. 적다 보니 눈물이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났습니다. 며느리가 전화 통화할 때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뒀던 게 있었습니다. 그날 짐이라고 말했던 통화를 우연히 핸드폰 녹음 앱으로 눌러놓았던 거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혹시 몰라서 눌렀던 건데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찾았습니다.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집엔 시어머니가 아직 같이 살아. 진짜 짐이지 뭐. 나이 들어서 눈치도 없어. 파일을 재생하며 듣는데 가슴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필요한 증거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이미 방에 들어가 잠든 것 같았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거실 책상에 앉아 계속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전화번호도 메모했고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 구조 서비스 안내문도 출력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법률 사이트에서 증여 취소 성공 사례라는 글을 봤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이 아들에게 집을 증여했다가 아들이 부양을 거부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해서 법원에서 증여 취소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례를 읽으며 희망이 보였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이건 정당한 권리야.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컴퓨터를 껐습니다. 노트에는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고 핸드폰에는 녹음 파일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할 일도 정해졌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전화를 하고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야.
가족 관계는 완전히 깨질 수도 있어. 하지만 이미 깨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짐이라고 했고 아들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야.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고 지연도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제 메모해둔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모두 나간 후 저는 핸드폰을 들고 무료 법률 상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곧 상담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법률 상담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 증여 취소에 대해 상담받고 싶은데요. 상담사는 친절하게 상황을 물어봤고 저는 준비해둔 메모를 보며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셔야 해요. 제가 괜찮은 변호사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초기 상담은 무료로 해주신대요. 변호사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러 가면 정말로 소송까지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족이 법정에서 맞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고 오랜만에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남편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가을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니, 차가운 게 아니라 단단해진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지하철로 새 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는 내내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도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법무법인 정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면 정말 되돌릴 수 없어. 하지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예약하셨나요? 네, 오전에 전화로 상담 예약했습니다. 잠시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의자를 권했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안쪽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안으로 들어오시죠. 상담실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책장에 빼곡한 법률 서적들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증여 취소 건으로 상담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변호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노트와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증여 서류, 며느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 그리고 녹음 파일이 저장된 핸드폰까지. 변호사님, 제가 증여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운 것, 며느리가 착하다고 믿었던 것, 노후 자금이던 아파트를 증여한 것, 그리고 증여 후 완전히 달라진 며느리의 태도까지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듣더니 문자 메시지 내역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건네받아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사무실 안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집엔 시어머니가 아직 같이 살아. 진짜 짐이지 뭐. 나이 들어서 눈치도 없어. 녹음이 끝나고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민법 제556조에 보면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게 중대한 배은 행위를 한 경우 장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의 경우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는 법조문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입니다. 짐이라는 표현은 명백한 모욕이고 원룸으로 내보내려 했던 것, 생활비를 분리한 것, 명절에 혼자 보내게 한 것 등은 모두 부양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다만 어르신, 소송은 시간이 걸립니다. 빨라도 6개월에서 1년은 잡으셔야 해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가족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깨질 수 있습니다. 아드님과의 관계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미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가족은 아니었으니까요. 제 대답을 듣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착수금이 300만 원이고 승소하면 성공 보수로 5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르신 사정을 고려해서 최대한 낮춰드리는 금액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3억짜리 아파트를 되찾는다면 감당할 만했습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제 말에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소송 위임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바로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증거 자료들은 제가 정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계약서를 읽어보니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많았지만 변호사가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도장을 꺼내 찍는 순간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며느리분이나 아드님과의 대화는 가능한 한 녹음해 두세요. 추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도 절대 지우지 마시고요. 변호사의 조언을 메모했습니다. 소장은 일주일 안에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소장 사본이 배달될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긴장이 됐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후련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변호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힘내세요. 정의가 이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물론 앞으로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적어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지연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무심한 투로 물었습니다. 응, 그냥 좀 다녀왔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가방에서 계약서 사본을 꺼내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면 돼. 그날 저녁 식탁에서 민수와 지연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입맛은 없었지만 힘을 내야 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갈 거야. 내 인생을 되찾을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지만 마음은 한시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소장이 배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연이 문을 열었고 등기우편 배달원이 서 있었습니다. 김지연 씨 맞으시죠? 법원 등기우편입니다. 그 말에 거실에서 듣고 있던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이 우편물을 받아들고 봉투를 뜯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갑자기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지연은 소장을 들고 서 있었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증여 취소 소송이라니. 손에 든 종이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면 알지 않니? 내가 증여를 취소하겠다는 거야.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하세요? 이미 증여받은 집인데 이게 말이 돼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되고 안 되고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야. 그리고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해봐.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한 건 너야. 나를 짐이라고 했잖아. 그것도 모자라 슈퍼에서 나를 험담하고 원룸으로 내보내려 하고. 지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제가 힘들 때 한 말이고, 힘들면 시어머니를 짐이라고 해도 되는 거니? 생활비 따로 하자고 해도 되는 거고? 제 말에 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지연이 황급히 소장을 민수에게 내밀었습니다. 당신, 이것 좀 봐요. 어머니가 우릴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민수는 소장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평소와 다른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짓이 아니라 내 권리를 찾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뭘 오해한 거 아니야? 지연이는 그런 애가 아니라니까. 민수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다 증거가 있어. 녹음도 있고 문자도 있어. 내 아내가 나를 뭐라고 했는지 법정에서 다 밝혀질 거야. 제 말에 지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래도 그렇지. 법정까지 가야 해? 우리가 잘못했으면 사과할게. 이거 취하해줘. 민수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그리고 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잖아. 지연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잖아. 민수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가족?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짐이라고 하니? 가족이 늙은 어미를 원룸으로 내쫓으려 하니? 그게 가족이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파트를 잃을까봐 우는 건지 정말 뉘우쳐서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 법정에서 보자. 저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지연이 우는 소리, 민수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 좀 봐. 문을 열자 민수가 지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생각 좀 다시 해봐. 지연이 충격받아서 난리야. 내 아내 걱정은 하면서 내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해봤니? 제 물음에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도 힘들었을 거 알아. 근데 그렇다고 법정까지. 민수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내 편이 아니구나.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르지? 내 아내가 나를 뭐라고 불렀는지도 모르지?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지연이 좀 그랬던 건 나도 알아. 근데 법원까지는. 됐어. 이제 그만 나가.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던 민수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건넌 강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 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저를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민수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각자 했고 거실에서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상대방 변호사가 연락 왔습니다. 합의하고 싶다는데요. 합의는 안 해요. 끝까지 갈 겁니다.
제 대답에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재판 준비 계속하겠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합의하고 싶대. 얼마를 원해? 돈으로 해결하자.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존중받고 싶은 거야. 내가 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라고.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끝까지 가실 거야? 그래, 끝까지 갈 거야. 제 대답에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중이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 며느리와의 관계. 하지만 그것들을 놓아야만 제 인생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저는 집에서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저를 마치 없는 사람처럼 대했고 저도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재판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평생 법원 근처에도 가본 적 없던 제가 이제 원고석에 앉아 제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많이 늙은 것 같았습니다. 3개월 사이에 흰머리가 더 늘었고 주름도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 변호사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어르신 준비되셨죠? 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변호사의 말이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변호사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천천히 가시죠. 법정 앞에 도착했을 때 민수와 지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들도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지연은 저를 보자 고개를 돌렸고 민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판사석, 원고석, 피고석이 보였습니다. 저는 원고석에, 민수와 지연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립, 차려, 경례. 법원 직원의 목소리에 모두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자 판사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제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으나 피고는 증여 이후 원고를 학대하고 모욕했습니다. 민법 556조에 따라 증여 취소를 청구합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정성껏 모셨으며 일시적인 감정으로 한 말을 가지고 증여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먼저 문자 메시지 내역이 나왔습니다. 지연이 원룸으로 나가라고 한 말, 생활비를 따로 하자고 한 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법정 안에 지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집엔 시어머니가 아직 같이 살아. 진짜 짐이지 뭐. 나이 들어서 눈치도 없어.
순간 법정이 정적에 쌓였습니다. 판사가 눈을 들어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이 녹음이 피고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친구한테 한 말이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시어머니를 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추가 증언을 했습니다. 원고는 증여 후 피고로부터 원룸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고 생활비를 분리당했으며 명절에도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양 의무 불이행입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변명을 늘어놨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몇 가지 더 질문했습니다. 피고, 원고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분담했습니까? 네. 명절에 원고를 혼자 두고 친정에 갔습니까? 네. 원고에게 원룸으로 나가라고 했습니까? 그건 좀 더 편하게 지내시라고. 좀 더 편하게가 아니라 피고가 불편해서 내보내려 한 거 아닙니까? 판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지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판은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원고석에 앉아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민수는 한 번도 제 쪽을 보지 않았고 지연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피고 김지연은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후 원고를 모욕하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특히 원고를 짐이라고 칭한 것은 중대한 모욕에 해당하며 이는 민법 제556조의 증여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는 증여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반환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지연이 무너졌습니다. 변호사 팔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그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민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법원 밖에 나오니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이기셨어요. 변호사가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판결이 확정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민수와 지연은 집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소유권이 제게 다시 돌아오자 그들은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그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던 날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를 되찾았지만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게 제가 원한 결말이었을까요? 매일 밤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 존엄성을 지켰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었는데 민수와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2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뭐하러 왔니? 냉정하게 물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입을 다물고 있었고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2 사람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지연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땐 제가 너무 어렸고 철이 없었어요. 어머니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저는 말없이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수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밥을 꺼내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된장찌개. 간단한 상이었지만 정성껏 차렸습니다. 일어나서 밥 먹어. 식탁에 상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저는 숟가락을 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아니야. 사람은 말로 상처 주면 시간이 지나도 흉터가 남는 법이거든.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칫하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고 가야지. 배고픈 사람은 일단 밥부터 먹여야 하는 거니까.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도 눈가가 붉어진 채로 앉았습니다. 3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국그릇 내려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지연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고 민수는 거실에서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저희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글쎄다. 시간이 필요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걸리는 법이니까. 그리고 지연이가 정말 변했는지도 봐야겠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천천히 기다릴게요. 설거지를 끝낸 지연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볼게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을 닫고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깨끗하게 정리된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용서는 아니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뭘까요? 승리의 기쁨도 아니고 복수의 쾌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평화였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의 노을을 보며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의 밥상 위엔 미움 대신 조용한 승리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후로 민수와 지연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존중하는 법은 배웠습니다. 지연은 이제 저를 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어머니, 이거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요라며 과일을 사오곤 합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노력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민수는 더 자주 전화를 합니다. 엄마, 밥 드셨어요? 짧은 한마디지만 예전보다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끔 외롭기도 하지만 이게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제 존엄을 지킨 대가였습니다. 법정에서 싸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웠으니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받았으면 그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저를 짐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저를 짐으로 볼 거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함부로 베풀지 않을 겁니다. 진심이 확실한 사람에게만 조심스럽게 마음을 나눌 겁니다. 요즘 저는 평화롭습니다.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신선한 야채를 고르는 것도 즐겁습니다. 가끔 명숙이가 놀러 옵니다. 야, 너 정말 대단해. 그 나이에 그런 결단을 내리다니. 명숙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내 인생을 찾은 것뿐이야.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앞 벚나무에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곧 만개하겠죠. 저도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며느리에게 당한 상처는 깊었지만 제가 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이 일이 지연에게도, 민수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필요한 교훈이었을지.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은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 존엄이 걸린 문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당당하게 싸우세요. 그리고 지키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존중받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